산책 간다면서 이게 뭐예요, 어머님? 네가 어떻게 여길? 밤마다 조용히 나가시길래 설마 했는데, 어머님 이게 산책이에요? 너한테만은 들키기 싫었어. 그냥 돈 좀 벌어보려던 거야. 그럼 손에 멍든 건요? 옷에서 나던 술 냄새는? 차라리 남한테 무시당하는 게 나아 가족한테 짐 되긴 싫었어.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밤마다 산책을 간다던 시어머니를 몰래 따라간 며느리가 지하 노래주점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광경과 함께 한 가족이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꾸준히 실화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 철길 옆 오래된 주택가. 낮에는 아이들의 자전거 소리와 시장에서 흘러오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로 활기가 넘치지만 밤이 되면 바람 소리만 가득한 적막한 동네였습니다. 그 골목 끝 작은 텃밭이 딸린 낡은 2층 단독주택에 김정화 씨는 남편, 아들, 그리고 시어머니 최영자 여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3대 가족이었지만 요즘 정화 씨의 마음속엔 설명하기 힘든 불편한 감정이 켜켜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늘 무릎이 시리다고 앓던 소리를 하시던 시어머니가 이상하게도 밤마다 집을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절이 쑤셔서 잠이 안 온다며 가끔 집 주변을 도는 산책을 하시곤 했던 분이었기에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상하게도 매번 정해진 시간에 똑같은 옷차림으로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서는 모습은 뭔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느 날은 정화 씨가 새벽녘에 화장실에 일어나려다 거실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문을 살짝 열었는데 시어머니가 불도 켜지 않은 어둑한 방 안에서 검은 점퍼를 꺼내 입고 계셨던 겁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구부정한 허리를 쭉 펴며 현관문을 조심스레 여는 모습은 꼭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도망자의 뒷모습 같았죠. 어머님, 어디 다녀오세요? 하고 말을 걸까 고민하다가 괜히 간섭하는 며느리처럼 보일까 싶어 그날은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다시 새벽에 돌아오신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정화 씨는 본능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신 시어머니의 코끝에선 은은한 알코올 냄새가 풍겨왔고 낡은 가디건 소매 사이로 드러난 손등에는 퍼렇게 멍든 자국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손은 왜 그러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소매를 재빨리 내려 감추고는 아휴, 그냥 문지방에 부딪혔어. 별것도 아니야. 하고 퉁명스레 대답하셨죠. 하지만 그 미세한 떨림, 잠시 말을 고르던 그 눈빛을 정화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화 씨는 밤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처음엔 나만 예민한가 싶었지만 밤이 되면 자꾸만 심장이 두근거리고 시어머니가 나가시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창문 틈 사이로 그 뒷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 걸까?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 걸까? 불안과 상상의 나래가 온갖 방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혹시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혹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집을 놔두는 걸까? 아니면 집안에 말 못할 빚이라도 있는 걸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평소와 똑같은 식사를 차리고
손주에게 간식을 챙겨주며 마치 아무 비밀도 없다는 얼굴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오히려 정화 씨만 점점 더 외롭게 혼자만 비밀을 들여다보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결국 어느 날 밤 정화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 오늘은 반드시 어머님을 따라가 봐야겠어. 무슨 사연인지 내가 알아야 해. 그 결심이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는 정화 씨 자신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밖은 안개가 낮게 깔린 채 골목 가로등만 깜빡이고 있었고 집 안은 모든 소리가 멈춘 듯 적막했습니다. 정화 씨는 희미한 마룻바닥 삐걱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바람이 부는 건가 싶었지만 분명 뭔가 미묘하게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탁탁 누군가 조심스레 발을 옮기는 듯한 아주 천천히 끌리는 슬리퍼 소리. 몸을 일으킨 정화 씨는 숨을 죽인 채 방문 옆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듯한 작고 분주한 손놀림 소리가 들려왔고 이따금 조용히 숨을 내쉬는 기척까지도 느껴졌습니다. 누구지 혹시 도도?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치다가 그녀는 문고리를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거실 소파 앞에 서 있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입고 계신 검은 점퍼엔 먼지와 흙자국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고 왼쪽 팔엔 어딘가 찢어진 듯한 천 조각이 달랑거렸습니다. 그보다 정화 씨의 숨을 멈추게 한 건 시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수를 하지 않은 듯 푸석한 피부, 다크서클 아래로 희미하게 번진 화장 자국, 그리고 입가에 걸린 피곤한 미소. 시어머니는 정화 씨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조용히 에코백을 소파 뒤로 밀어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휴, 오늘은 좀 심했네. 그래도 뭐, 이 정도쯤이야. 그 순간 시어머니의 오른손이 살짝 들려졌고 그 위엔 퍼렇게 멍든 자국이 선명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 파랗게 부은 멍은 오래된 상처 위에 새로 겹쳐진 것처럼 깊고 넓었습니다. 정화 씨는 무언가에 뒷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저 멍은 단순히 문지방에 부딪혀 생긴 게 아니야. 술 냄새 옷에 묻은 흘, 이 시간에. 의문은 더는 의문이 아니었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솟구쳤습니다. 정화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까 하다가도 시어머니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마치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각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고 그날 밤은 불 꺼진 방 안에서 두 눈을 뜬 채 아침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정화 씨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이면 뒤척이며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떠올렸고 낮에는 멀쩡하게 된장국을 끓이시는 손끝을 보며 애써 의심을 거두려 했지만 불안은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가장 마음을 무겁게 만든 건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또 어디 가셨어? 어젯밤에도 없었잖아. 천진한 아이의 질문에 정화 씨는 애써 미소 지으며 할머니는 산책 좋아하시잖아. 라고 말했지만 그 순간 마음 한켠에 스멀스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몰랐던 걸까? 아니면 애써 외면해왔던 걸까?
자신에게조차 묻고 싶어질 만큼 시어머니의 외출은 더 이상 우연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정화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아이가 깊은 잠에 빠진 걸 확인한 뒤 그녀는 발소리를 죽여 조심스레 신발장으로 향했습니다. 슬리퍼 대신 운동화를 꺼내 신고 휴대폰 진동을 켠 채 패딩 점퍼를 챙겨 입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야 해. 이 이상 혼자 두면 안 돼.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 문이 살짝 열리고 어둠 속에서 조심스레 걸어 나오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모자는 여전히 깊게 눌러져 있었고 검은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작은 에코백을 단단히 움켜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리번거리며 골목 끝까지 걸어간 뒤 능숙하게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정화 씨는 멀찍이 숨어 있다가 곧장 다른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앞차 따라가 주세요. 절대 눈치채지 않게요. 운전기사는 힐끗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택시는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겨울 새벽 비질하듯 스산한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며 지나갔고 정화 씨는 손을 꼭 쥔 채 아무 말 없이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20여 분 뒤 택시는 종로의 낡은 상가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예전엔 유행하던 단란주점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던 곳, 지금은 대부분 폐업하거나 간판만 간신히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익숙한 발걸음으로 그곳을 걸었고 정화 씨는 긴장한 채 그 뒤를 조심스레 따랐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선 것은 붉은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철문과 지하 1층이라 적힌 희미한 표지판이었습니다. 문 옆에는 날꽃대 탄 간판이 하나 붙어 있었고 땡땡 노래주점이라는 글씨는 바른 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미했습니다. 정화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머리가 멍해졌고 눈앞에 있는 문을 바라보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가 이런 곳에 들어가셨다고? 너무 낯선 풍경, 너무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정화 씨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온화하고 조용하던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지하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장면은 지금껏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어른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가족이라는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화 씨는 차마 그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채 그녀는 그대로 건물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들려오는 트로트 반주 소리와 남자들의 술잔 부딪히는 소리, 거기에 겹쳐진 시어머니의 이름 모를 노랫소리는 그녀의 머릿속을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비친 조명은 어딘지 싸늘했고 그 불빛 아래서 움직이는 인물 하나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검은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쓰고 집을 나가셨는데 지금 그 안에서 본 여성은 얇은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히 말아 올렸으며 얼굴엔 연한 화장까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익은 어깨선 말없이 잔을 따르며 허리를 굽히는 그 손짓, 고개를 숙일 때마다 드러나는 흰머리 몇 가닥 그 모든 것이 분명 정화 씨가 알고 있는 최영자 여사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노인 손님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은 낡은 주점 안에서 조용히 잔을 채우고 계셨습니다. 병째로 술을 들고 다니는 그 손은 며칠 전 멍이 들어 있던 바로 그 손이었고, 손님 옆에 앉아 무언가에 웃으며 맞장구를 치는 얼굴에는 피곤함과 체념이 동시에 스며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처절하리만큼 익숙해 보였고, 동시에 참혹할 만큼 낯설었습니다. 잠시 후 조명이 조금 더 밝아졌고, 손님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마이크가 켜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에서 일어나 무대 앞으로 걸어갔고, 누군가가 익숙한 듯 리모컨으로 반주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울려 퍼진 건 오래된 트로트 한 곡이었습니다. 돌고 도는 인생. 그 첫 소절을 부르며 시어머니는 마이크를 든 손을 조금 떨었고, 입꼬리는 애써 올리려 했지만 눈가엔 쉽게 지워지지 않는 피로와 어쩔 수 없는 외로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끝내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은 아무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머릿속에선 어제 저녁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된장국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그 손으로 국을 저으시고, 그 손으로 아들 가방을 정리하시고, 그 손으로 웃으며 손주에게 귤을 까주시던 시어머니가 지금 이곳에선 다른 이름, 다른 얼굴로 술잔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녀의 두 세상이 한순간에 충돌한 것 같았습니다. 어떡해요, 어머님이 대체 왜? 질문은 많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손님들의 시선을 마주하지 않으려 애쓰는 시어머니의 모습만이 그녀의 눈에 고정된 채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노래가 끝나고 반주음이 천천히 꺼져가던 그 순간, 박수도 웃음도 잡담도 없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시어머니는 조용히 마이크를 내려놓고 테이블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오랜 시간 서 있었던 탓인지 발목이 약간 휘청이는 듯 보였고, 손님 중 한 명이 고생했어요, 사장님. 하고 말하자 어머니는 습관처럼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의자에 앉으려던 찰나, 가게 입구에서 바들바들 떨리는 다리로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오는 한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아 씨였습니다. 낮은 천장, 무거운 담배 냄새, 스산한 조명, 낯선 남자들의 시선 속에서도 그녀는 단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막 내려온 그녀의 시어머니. 몇몇 손님들이 힐끗 고개를 돌리며 술기운에 누구야? 하고 수군거렸지만 정아 씨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고, 그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힌 채 고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녀를 보았습니다. 한순간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유리잔이 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깨지진 않았지만 그 울림은 공간을 찢듯 날카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마주 섰습니다. 정아 씨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말이 걸려 나왔고, 겨우 짜낸 말은 너무도 조용하고 너무도 떨렸습니다. 어머님 왜요? 왜 이런 곳에서,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저한텐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 물음에 시어머니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정아 씨를 바라보다가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등으로 눈가의 물기를 훔쳤습니다. 얘야, 목소리는 낮고 가늘었지만 너무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네가 알면 너도 짐처럼 느낄까봐 그랬다. 나는 내가 감당한 일이고 내 잘못으로 낸 빚은 내가 갚아야 맞는 거니까 누구 원망도 부탁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다 끝나면 조용히 돌아오려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화 씨는 몸을 지탱하던 힘이 빠져나가듯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눈물은 놀람 때문만도 슬픔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혼자 짊어지고 버텨온 어머니의 그림자를 너무 늦게 알아챘다는 죄책감, 그리고 며느리로서, 딸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복받쳐 오른 것이었습니다. 주점 안의 음악은 꺼졌고 손님들의 말소리도 잠잠해졌으며 시간마저 멈춘 듯한 그 순간 두 여인의 눈물은 조용히 바닥으로 흘러내렸고 그 눈물 사이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엔 이전과는 다른 깊은 무언가가 서서히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건 오해와 거리를 지나 비로소 다다른 이해와 연대였습니다. 그날 밤 정화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엔 새벽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고 안에서는 두 사람 모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가게를 나올 땐 시어머니가 괜찮다고 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아무것도 괜찮지 않다는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정화 씨는 시어머니의 굳은 손등 위로 조용히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고 시어머니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가 천천히 눈을 감고 그 손을 살짝 감싸쥐었습니다. 그 말없는 손길에 오랜 시간 숨겨둔 서로의 고단함과 외로움이 번져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새벽 4시를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두운 거실이 조용히 둘을 반겨주었고 시어머니는 낡은 신발을 벗기도 전에 그대로 한쪽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정화 씨는 말없이 다가가 그 여린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팔을 둘렀습니다. 어머님, 이제 혼자 안 계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정화 씨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시어머니의 가슴속 깊이 파고드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얇게 떨리던 숨을 내쉬며 작게, 아주 작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을 정리하고 집안의 모든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햇빛이 부엌 식탁 위로 비치고 전날 밤 남편이 벗어놓은 셔츠가 아직 의자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 결심을 다지듯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가족들 다 잠깐만 들를 수 있을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남편은 무슨 일인지 다 묻지도 않고 목소리만 듣고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듯 조용히 알겠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거실 식탁에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남편, 시동생, 시누이, 그리고 아직 졸린 눈을 비비는 손자까지. 식탁 위엔 김치찌개 대신 무겁고 조용한 공기만 가득했고 모두가 눈빛으로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정화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전날 밤부터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하 노래주점에서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고 멍든 손으로 돌아오셨던 그 모든 장면들을 떨리는 목소리로 솔직하게 꺼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의 얼굴은 점점 하얘졌고 시동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양손을 무릎 위에 얹고 말이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입술을 깨물며 연신 눈을 깜빡였고 손자마저 어른들의 눈치를 살피며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듯 말없이 우유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정아 씨의 말이 끝났을 때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시어머니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여기까지 상처받게 해서 미안하다 그냥. 나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어. 나이 들어서 손 벌리는 거.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 나까지 짐이 되면 어쩌나 싶었단다. 그 말에 가족들 중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억지 웃음 속에 담긴 시어머니의 수치심과 고독, 그리고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는 오랜 버팀이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건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한테 먼저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은 순식간에 그의 두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앞으로 어머니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절대요. 이제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엉엉 울었고 식탁 주위에 앉아있던 가족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아 씨는 남편의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고 시동생도 말없이 자리를 옮겨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작은 거실 안엔 오랜만에 따뜻한 울음과 숨죽인 위로가 흘렀고 그 울음은 더 이상 죄책감이나 후회의 울음이 아니라 함께하겠다는 다짐과 사랑의 울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멈춰있던 가족이라는 시계가 그날 아침 다시 째깍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은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서로의 일상에 무심했던 시간들이 민망할 만큼 모두가 시어머니의 주변에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아 씨는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방 창문을 먼저 열어 햇살을 들였고 시어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마루 끝에 작은 화분과 쿠션을 놓아드렸습니다. 어머님, 이젠 혼자 견디지 않으셔도 돼요. 그동안 어머님이 채워주셨던 빈자리들, 이젠 저희가 메워드릴게요. 그녀의 말에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손등으로 눈가를 조용히 문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고맙다는 짧은 한마디만 남긴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창밖으로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남편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10년 된 적금을 꺼냈습니다. 애들 대학 보낼 때 쓰려고 했던 건데 하며 멋쩍게 웃었지만 누구보다 진심이 담긴 그 결단에 정아 씨는 괜스레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작은 시누이 혜정은 엄마, 예전에 어묵 장사 해보고 싶다고 했지? 이참에 가게 한번 차려봐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라며 예쁘게 그려놓은 스케치를 내밀었습니다. 그 스케치 안에는 작고 따뜻한 가게 하나가 있었고 하얀 나무 간판 위엔 붉은 붓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분식. 며칠 뒤 맑고 따뜻한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던 봄날 아침. 온 가족은 오래된 시장 골목 끝 작지만 창문이 많은 낡은 가게 앞에 모였습니다. 벽을 칠하고 메뉴판을 손으로 쓰고 어묵 냄비를 얹을 작은 조리대를 조립하며 온종일 분주했습니다. 이 냄비는 내가 30살 때 쓰던 거야. 녹은 손잡이도 아직 그대로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낡은 냄비를 꺼내오며 웃으셨고 아이들은 파라솔 밑에서 어묵꼬치를 돌리며 이거 진짜 맛있겠다. 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영자분식은 커다란 간판도 반짝이는 간접 조명도 없었지만 그 어디보다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황색 파라솔 아래 놓인 작은 플라스틱 테이블, 손글씨로 쓴 메뉴판, 그리고 어서 오세요. 하고 반기는 시어머니의 미소는 하루하루 동네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들었습니다. 손님 중에는 시장 상인도 있었고 인근 중학생들도 있었으며 가끔은 지나가던 택시 기사들이 차에서 내려 여기 어묵 국물 끝내준다. 라며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대낮 햇살 가득한 가게 안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썰은 단무지를 담고 어묵 국물을 조심스럽게 따라주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따금 손님들이 이 집 국물에 무슨 비법 있어요? 하고 물으면 시어머니는 눈을 살짝 찡긋하며 그건 눈물 반, 웃음 반이죠. 하고 장난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담긴 시간과 고통을 다 아는 정화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한편 작은 테이블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아픈 과거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지나 자신의 손으로 다시 삶을 꾸려가는 당당한 어른이자 가족의 중심이 되어가는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화 씨는 가만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젠 절대 어머님의 손에 다시 그런 멍들게 하지 않겠다고. 이 따뜻한 웃음을 잃지 않게 지켜드리겠다고. 이 가족의 시간만큼은 절대로 다시 무너지게 두지 않겠다고. 여러분은 최영자 어머님의 조용한 희생, 그리고 가족들이 다시 손을 맞잡게 된 이 감동적인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잊고 있던 가족의 온기와 삶의 교훈이 담긴 실화 사연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